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부터는 우리가 질문지 작성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지 작성법은 실제 연구에서도 정말 많이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뭐 석사라든지 아니면 박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걸 꼭 정말 자세하게 들어보시면 나중에 연구하실 때, 논문을 쓰실 때도 정말 많이 사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질문지 작성법 이번 강의에서는 질문지 설계 및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안에 질문의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지 작성 과정은 이렇게 총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1단계에서는 연구 목적과 질문지 적용 범위를 검토하게 됩니다. 내가 연구할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걸 질문지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알고 싶은 그런 개념을 어떻게 물어볼 것인가, 그런 것들을 1단계에서 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확실하게 정해졌다면 2단계에서 내가 이 연구 목적에서 이 질문지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고 싶은데 그거를 어떤 질문으로 우리가 물어보게 될 건가, 그거를 설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단계 각각 질문에 대한 항목별로 질문의 유형을 개방형으로 할지 폐쇄형으로 할지 뭐 그런 것들을 여기서 결정을 하고, 또 어떤 문항들을 어떻게 배열을 할지 등을 이제 4단계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5단계에서는 사전검사, 사전조사라고도 하죠. 이걸 통해서 한번 본조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설문지에 잘못된 내용은 없는지, 내가 묻는 문항이 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질문지를 개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질문지를 개선하고 나서 완성된 질문지를 가지고 마지막 본조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지를 확정하고 인쇄하는 단계가 마지막인데, 우리가 이번 강의부터 배울 내용은 어떻게 보면 요 3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1, 2단계나 6단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연구에 관련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를 제외하고 질문지 작성 과정에는 요 3, 4, 5단계 요걸 위주로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질문의 유형은 총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개방형 질문, 그 다음엔 폐쇄형, 찬반형, 다항 선택식 질문, 서열식, 평정식, 행렬식, 이렇게 총 크게 7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제 각각 이 질문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질문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개방형 질문. 개방형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응답을 할 때 그 응답이 어떤 정해진 틀이 없이 개방이 되어 있다는 뜻에서 개방형 질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예제 1번을 한번 볼게요. 귀하가 가장 여행을 희망하는 국가는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 문항에 일본이 될 수도 있고 중국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홍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빈칸에다가 응답자가 정말 자유롭게 기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귀하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어떤 조금 더 이 응답자들에 대한 자세한 응답을 듣고 싶을 때 이런 개방형 질문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이 개방형 질문에는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복합적인 질문에 유리합니다. 좀 더 깊게 알아보고 싶고 복합적으로 묻고 싶을 때 개방형으로 우리가 질문을 상대방에게 던져줬을 때 그 상대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복합적인 질문에 유리하다. 두 번째, 응답 유형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할 경우에 얘가 정말 장점이 많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이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이 어떻게 응답할지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그럴 때 보기를 제대로 제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 조사를 할 때 보통 이 개방형 질문을 많이 사용을 해서 응답 유형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할 때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아, 보통 이런 것들을 많이 응답하는구나 라고 알아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수정을 거쳐서 본조사에 폐쇄형 질문이라고 이후에 나올 거지만 보기로 딱 정해서 질문을 하게끔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응답에 제한이 없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정말 구체적이고도 다양한 응답을 도출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개방형 질문은 이러한 장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폐쇄형 질문의 응답 유형 결정을 도와줌. 아까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개방형으로 먼저
문항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사전 조사를 한 다음 그 응답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가 폐쇄형으로 다시 만들어서 본조사에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죠. 자, 그러면 장점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단점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응답의 분류와 코딩에 어려움이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SPSS로 나중에 분석을 이제 할 때 여기서 응답한 내용을 컴퓨터에 코딩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코딩을 할 때 정말 다양한 대답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분류하기도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두 번째, 응답자의 어느 정도 교육 수준을 요구한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정말 간단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글씨를 잘 쓰지 못하는 한글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는데 한글로만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럴 경우에는 이 개방형 질문에 응답을 하기가 조금 어렵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폐쇄형 질문에 비해서 응답률이 낮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기 때문에 귀찮음 때문도 있고요. 혹은 자세하게 적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이러한 개방형 질문에 응답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률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결과에 따른 설문지 완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폐쇄형 질문으로 구성을 했다면 그 다음 본조사에 들어갈 그런 설문지를 만드는데 조금 시간이 적게 들어가지만 개방형 질문으로 질문을 했다면 그 응답 내용들을 가지고 다 추려서 어떻게 또 바꿔야 될지 그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단점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개방형 질문과는 완전히 다른 성향을 가진 질문이죠. 폐쇄형 질문. 보통은 우리가 설문지 혹은 이 질문지에서 요 폐쇄형 질문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폐쇄형 질문이라는 건 딱 응답을 할 수 있는 범주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개방되어 있지 않고 요 안에서, 이 폐쇄된 안에서만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폐쇄형 질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예제 1번을 볼까요? 귀하의 혼인 상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미혼,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 선택을 할 수 있고 조금 응답을 하기에 쉬운 그런 형태를 띠고 있죠. 자, 그럼 이 폐쇄형 질문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 자, 장점을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자료의 기록 및 코딩이 용이하다. 이거는 폐쇄형 질문 같은 경우에는 개방형 질문과 장단점이 거의 반대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 전에 개방형 질문에서는 자료를 기록하거나 코딩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면 폐쇄형 질문은 코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응답 관련 오류가 적다. 개방형 질문은 자유롭게 서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응답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런 질문을 한 의도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서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응답 관련한 오류가 조금 더 적죠. 왜냐하면 번호를 선택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적인 질문, 응답하기 곤란한 질문에 용이하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소득을 묻는 질문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소득을 정확하게 적기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민감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혹은 뭐 정치적인 질문이나 아니면은 뭐 도덕적인 질문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경험에 대한 질문을 할 때에는 개방형 질문보다는 폐쇄형 질문을 했을 때 조금 더 간단하게 응답을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폐쇄형 질문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조사자의 편견을 이제 개입하기가 어렵다라는 장점이 있죠. 왜냐하면 개방형 질문 같은 경우에는 조사자가 그 응답하는 사람한테 자신의 그런 의견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또 설명을 하면서 그런 편견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 폐쇄형 질문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정확하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개입하기가 조금 더 힘들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죠. 자, 반면에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 단점들은 개방형 질문의 장점과 어떻게 보면 같은 선상을 달리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첫 번째, 응답자의 의견을 반영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응답자가 이 보기 중에서 나의 의견이 정확한 게 없는데 꼭 굳이 골라야 하기 때문에 응답자의 의견을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의 순서를 변경할 때 응답 내용이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폐쇄형 질문 같은 경우에는 자, 보면 가장 먼저 있는 가장 앞쪽에 나온 그런 질문을 선택하는 경향이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질문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질문의 순서를 변경할 때 응답 내용이 조금 변할 수가 있다. 혹은 이 보기의 순서와는 다르게 완전히 그 질문 문항 자체의 순서가 바뀌어도 좀 응답하는 경향이 달라지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자, 세 번째, 응답 범주의 획일화로 편향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응답을 할 때 자, 요 세 번째 응답을 하는 경우에는 세 번째로 다 체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어느 한쪽에 편향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조사자가 적절한 응답지를 제시하기가 어렵다. 조사자가 조사 대상자들에게 질문을 할 때 이미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설문지를 작성을 했다면 이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가 없겠지만 정확하게 이 대상자들에 대한 특징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만든 범주 안에서 조사 대상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선택하고자 하는 그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적절한 응답지를 제시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과정,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 설문지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개방형으로 먼저 사전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정보들을 바탕으로 폐쇄형 질문으로 그런 질문 유형을 바꿔서 많이 만들어요. 자, 다음으로 찬반형 질문. 이 찬반형 질문은 거의 이제 폐쇄형 질문 안에 속한 질문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 찬반형 질문 같은 경우에는 찬성, 반대 혹은 있다, 없다 이렇게 양자택일 형태의 그런 특징을 띠고 있다면 이걸 가지고 찬반형 질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항 선택식 질문. 요 다항 선택식 질문은 어느 한 가지만 체크하게끔 된 게 아니라 2개 이상의 응답을 체크하기를 원할 때 이런 다항 선택식 질문을 하기도 하죠. 만약에 응답자가 조금 응답하기 어렵다거나 아니면 모른다,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경우에도 요 다항 선택식 질문을 활용한다면 조금은 더 이 응답자가 실제 알고 있는 내용들 혹은 응답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도출해내기가 조금 더 쉬운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세 가지만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보기에서는 내가 국어도 좋아하고 수학도 좋아하고 미술도 좋아한다 라고 한다면 가, 나, 그리고 타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만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그런 보기에 있는 과목들 외로 나는 다른 과목을 더 좋아한다 라고 했을 경우 그것들을 요 폐쇄형 질문에 좀 단점을 보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기타라는 항목을 집어 넣어줘서 요거를 선택했을 때 내가 여기에 제시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을 기술할 수 있게끔 하는 요런 기타라는 항목을 넣어줌으로써 조금 더 부족한 점을 보충을 해주는 거죠. 자, 다음으로 서열식 질문. 서열식 질문은 이 이름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말 그대로 서열을 매겨서 질문에 응답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을 순서대로 보기에서 3개만 고르시오 라고 했을 때 방금 전에 여기서 봤던 다항 선택식 질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더 우선이 되는지는 나타나지 않는 문항이죠. 그러나 이 질문 문항에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그런 특징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내가 국어를 가장 좋아한다. 두 번째로는 수학을 좋아하고 세 번째로는 미술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해서 이 응답자가 어떤 과목을 더 좋아하는지 그걸 좀 더 도출을 해낼 수가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타라는 항목을 넣어줘서 폐쇄형 질문의 단점을 보완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6번째 평정식 질문. 평정식 질문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간격을 일정하게 두고 그 간격이 일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의 유형을 말해요. 그래서 이 평정식 질문은 보통 리커트형 척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 한번 예제를 살펴볼게요. 귀하의 직장에서 보수 관련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매우 불만족, 그 다음에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까지 요 사이에 간격이 동일하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일 불만족이라면 매우 불만족, 그 다음에 가장 만족한다면 매우 만족 이렇게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런 평정식 질문에서
보기가 대칭을 이루면서 5가지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5점 리커트형 척도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요 보통이라는 보기가 없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건 4점 리커트형 척도다. 이렇게 보기가 어떻게 몇 가지가 나와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리커트형 척도의 이름이 살짝씩 바뀌게 돼요. 그래서 평정식 질문은 보통 만족도라든지 등간 척도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게 평정식 질문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행렬식 질문. 얘는 뭐냐면 방금 전에 봤던 평정식 질문과 같은 형태를 유사한 내가 어떤 하나의 개념을 묻고 있을 때 그것과 유사한 질문들을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관련된 그런 질문들이 총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보수를 관련한 만족도, 상사 관련 만족도, 대인관계, 업무 관련, 복지 관련 만족도, 다 회사 안에 만족도를 묻는 문항인데 그 안에서 살짝씩 바뀌는 거죠. 보수 관련, 상사 관련, 대인관계, 업무 관련, 복지 관련.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행렬식 질문으로 표 형태로 나타내 줬을 때 응답자가 한눈에 보고서는 응답하기 조금 쉬운 그런 장점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행렬식 질문의 장단점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행렬식 질문의 장점으로는 보다 이 설문지, 우리 질문지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 질문지에 있는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평정식 질문형으로 돼 있는 그 문항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5개를 배열하는 것보다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행렬식 형태로 하나의 표 형태로 제시를 한다면 조금 더 공간, 그런 종이 낭비하는 거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련의 독립된 문항보다 응답하기가 쉽다. 어떻게 보면 문항을 한눈에 알아보기가 쉽기 때문에 응답하기도 조금 더 쉽겠죠. 그 다음에 응답들의 비교성을 증가시켜준다. 응답이 어디로 체크가 되어 있는지, 자, 예를 들어서 보수 관련 만족도에는 보통이고 상사 관련해서는 약간 만족, 대인관계 약간 만족, 업무 관련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복지 관련 만족도 매우 만족이라고 했을 때 각각의 문항에 대해서 이쪽으로 가면 매우 만족하는 편이고 이쪽으로 가면 매우 불만족하는 편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 정도로 나타나는구나 하고 한눈에 보기가 쉽겠죠. 혹은 이거를 코딩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좀 더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들의 비교성을 증가시켜준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반대로 어떤 단점이 있느냐. 문항을 행렬식 질문에 맞게 억지로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따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 문항인데도 불구하고 행렬식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좀 더 억지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 응답자가 불성실한 응답 경향을 나타낼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어디를 막 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그 설문조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면 급하니까 여기다 그냥 3번으로 다 찍는다던가 아니면 5번으로 다 찍는다던가 요거를 자세히 보지 않고 체크하는 데 급급해서 그렇게 불성실한 응답을 할 수 있다. 그 불성실한 응답을 하기가 조금 더 쉽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자, 응답자들에게 특정한 응답 세트를 유도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는 질문지를 우리가 만들 때, 질문을 만들 때 조금 그런 질문지를 만드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조금 응답을 어떻게 하게끔 유도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진짜 그 대상자들의 특징을 뽑아내기보다는 응답자의 의도가 개입이 돼서 좀 편향적인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3가지의 단점이 있다. 장점은 이렇게 3가지의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질문지 작성할 때 유의사항들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질문 항목을 배열할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유의를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질문 내용 및 응답 범주를 작성할 때 어떤 것들을 유의하고 주의하고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살펴보면 먼저는 질문 항목 배열 시 유의사항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깔때기 흐름에 따라서 질문을 배열한다. 깔때기의 흐름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좀 더 포괄적인 내용부터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점점 이렇게 세부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요 깔때기 흐름에 따라서 질문을 배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다 더 전반적인, 보다 더 포괄적인 질문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점점 세밀하게 세부적인 질문을 하는 게 깔때기 형태예요. 자, 두 번째. 답변이 용이한 질문은 질문지의 전반부 쪽에 위치를 해두고 민감한 내용은 후반부에 배치를 한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질문지를 작성하려고 할 때 민감한 내용이 먼저 앞에 나와버린다면 응답자가 먼저는 부담감을 가지고 응답을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혹은 질문지 첫 번째 응답을 할 때 조금 더 보다 쉬운 그런 문항들이 있다면 질문을 하면서 나중에는 조금 더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어려운 문항에도 질문에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민감한 내용은 조금 후반부에 배치를 한다. 자, 3번. 도입부 질문을 사용하게 된다. 이 도입부 질문이라는 거는 조금 가벼운 내용의 그런 질문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이 응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입부 질문을 사용을 해서 이 응답자랑 조사자랑 어떤 관계를 형성을 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실제 자기가 맞게 정직하게 응답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줄 수 있죠. 자, 네 번째. 유사한 질문 항목들은 주제별로 모아서 배열을 한다. 내가 흡연 여부에 대해서 아니면 흡연 경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다면 그 흡연과 관련된 질문들은 한 페이지에 모아놓는다든지 아니면 순서대로 흡연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일반적인 특성에 관련된 거, 귀하의 성별이나 뭐 그런 일반적인 특성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하나씩 묶어서 하게 되면 응답자가 응답을 할 때 아, 이거는 흡연에 대한 내용을 응답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조금 더 응답을 하기가 쉽겠죠. 자, 다섯 번째 여과 질문. 여과 질문을 적절하게 배열해서 더 이상 응답자와 관계없는 질문을 배제한다. 만약에 흡연 습관과 그 다음에 스트레스와의 그런 관계를 내가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연구를 구성을 하고 또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는데 만약에 이 응답자가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이후에 흡연에 대한 자세한 질문 응답에 응답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귀하는 흡연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넣어줘서 그런 여과 질문을 넣어줘서 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응답하게끔 만들어주고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그만 중단하고 다음 뒤쪽의 문항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말하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 필요할 경우에는 편향적 응답 성향을 측정할 수 있는 질문을 삽입을 한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거에 관련해서 응답을 구하고자 해요. 그랬을 때 어떤 한쪽 보수적인 사람과 아니면은 극단적으로 보수적이거나 극단적으로 진취적인 그런 사람들은 이 편향적인 응답 성향을 측정할 수 있는 질문을 먼저 삽입을 해줘서 이 사람들의 의견이 조금 더 이 설문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중립적인 그런 전반적인 사람들의 응답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이런 응답 성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삽입을 해줘서 좀 걸러낼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질문 문항의 길이는 적당하게 구성을 한다. 질문이 너무 길어질 경우에는 응답자가 이것을 응답을 하기에 먼저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응답을 도출해내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질문 문항의 길이는 최대한 간결하게 꼭 담겨져 있어야 하는 내용들은 담겨져 있지만 가능한 한 최대한 간결하게 구성을 하는 게 좋고요. 자, 여덟 번째, 질문 항목이 일관성이 있도록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배열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순서가 좀 왔다 갔다 한다면 응답하는 사람도 그거를 좀 응답을 하기가 헷갈리기도 하고 조금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좀 깔끔하게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배열을 해주는 게 좋고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전에 봤던 이런 거. 유사한 질문 항목들은 주제별로 모아서 배열하는 것과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사한 질문들을 같이 모아놓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조금 더 논리적인 그런 배열을 해주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질문 내용 및 응답 범주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응답 범주의 포괄성과 상호 배제성. 이 상호 배제성은 상호 배타성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응답 범주가 응답을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포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포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제를 한번 볼까요?
귀하의 월 평균 수입은 얼마입니까? 라는 이러한 예제에서 보기가 첫 번째는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그리고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400만 원 이상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런 응답자들은 여기 보시면 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그 전에 어느 하나의 보기를 더 추가해서 100만 원 미만이라는 그런 보기를 추가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응답 범주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포괄성의 위배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전에는 포괄성을 받고 이번엔 상호배제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상호배제성은 상호배타성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응답 보기들은 다 서로 각각 다른 그런 성향을 띠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보면 자, 예제 1번을 볼까요? 귀하의 월 평균 수입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첫 번째로 100만 원 미만, 100만 원보다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 원 미만이라고 표시를 하겠죠. 근데 이 두 번째부터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100만 원부터 200만 원. 세 번째, 200만 원부터 300만 원. 네 번째, 다섯 번째 또 여기 보시면 만약에 내가 200만 원을 번다고 한다면 여기에도 속해 있고 여기에도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걸 보고 상호 배제성을 만족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고요. 얘를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냐? 이런 경우에는 100만 원부터 2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0만 원부터 200만 원 미만 이렇게 100만 원 이상부터 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부터 300만 원 미만이라고 한다면 이 각각의 나는 딱 200만 원을 번다라고 한다면 요 나가 아닌 답안을 선택할 수 있게끔 각각의 질문이 중복되지 않게 배열을 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 요 예제 1번 같은 경우가 주로 많이 하시는 실수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정말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예제 2번 귀하가 땡땡땡 화장품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보기를 먼저 볼까요? 첫 번째,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사용한다. 두 번째, 판매사원의 권유로 사용한다. 세 번째, 다른 브랜드는 가격이 비싸서 사용한다. 뭔가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다른 브랜드는 가격이 비싸서 사용한다라는 말이 결국에는 첫 번째 보기와 같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사용한다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요 가번과 답번이 너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하나의 그런 보기를 빼주고 그냥 나머지 네 가지로만 그런 보기를 구성을 하거나 혹은 하나를 완전 다른 보기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 수정을 해보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사용한다를 그대로 놔두고 이 세 번째 거 다른 브랜드보다 품질이 좋아서 사용한다. 이것처럼 이 첫 번째 것과 세 번째 것과의 그런 중복을 좀 없애주도록 다시 구성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기가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중복되는 것을 상호 배제성 그런 중복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는 게 상호 배제성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순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단순성이라는 건 뭐냐면 귀하는 현재 급여와 생활 수준에 만족하십니까? 자, 이것처럼 현재 급여와 생활 수준에 만족하십니까? 얘는 급여에 대한 만족도도 물어보고 있고 생활 수준에 대한 만족도도 물어보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한 질문에 묻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한 질문에는 하나의 개념만 물어보도록 하는 것을 단순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내가 만약에 얻고 싶다면 응답을 얻고 싶다면 이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눠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급여에 만족하십니까? 다음 두 번째 문항은 귀하는 현재 생활 수준에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줘야지 각각에 대한 만족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현재 급여에는 만족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생활 수준에는 만족한다면 여기에는 만족도를 만족한다고 응답하기도 어렵고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을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두 문항으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단순성의 위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우선순위 배정. 얘는 뭐냐면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향후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할 장애인 복지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사항에 체크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이 문항에서는 우선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해당 사항에 체크를 해달라는 말은 좀 더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할 수 있다는 뜻인데, 그러면 자, 이렇게 체크를 해버리면 가, 다, 나중에 어떤 것을 더 우선하는지를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우선순위 배정의 위배가 되는 거고요. 얘를 조금 더 수정을 해서 어떤 것들이 복지 사업이 더 확대 실시가 되어야 되는지, 그 우선순위가 또 무엇인지 그렇게 보려면 1순위, 2순위, 3순위라고 보기를 정해주고 그 안에서 알맞게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이끌어 가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문을 수정을 해주는 게 좋다. 그래야 우선순위,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전에 배웠던 그런 서열식 질문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가치 중립성, 균형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얘는 어떤 질문에 있어서 중심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제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땡땡땡 화장품의 가격은 다른 회사 제품에 비해서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문제 자체에서 이 화장품이 싸다라고 생각하게끔 어떤 이 조사자의 그런 의견이 개입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중립을 유지를 하고 땡땡땡 화장품의 가격은 다른 회사 제품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서 보기 중에 저렴하다고 생각한다부터 비싸다고 생각을 한다 라고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물어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치 중립성에 위배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로 보시면 공공기관의 공개 채용 시험 시에 남성의 경우 군복무 가산점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벌써부터 이상하죠? 귀하는 군복무 가산점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여기서 실제 묻고자 하는 내용은 귀하는 군복무 가산점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런 걸 묻고 싶은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나 요거를 묻기 이전에 남성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라고 제시를 해줘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보다 더 자기의 주관적인 응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하고 부정적인 쪽으로 응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부정적인 응답을 유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편견이 개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가치 중립성이 무너졌다, 위배가 됐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응답 범주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에도 그런 가치 중립성이 위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땡땡땡 화장품의 가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되어 있을 때 가부터 라까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아까 전에 봤듯이 평정식 질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어느 중간을 기점으로 해서 양쪽이 보통 바르게 각각 대칭이 되게끔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얘를 보면 보통이다가 이쪽에 가 있고 다 약간 싸다, 다소 싸다, 매우 싸다 이렇게 싸다고 응답할 수밖에 없는 보기를 주어졌어요. 이럴 경우에는 아예 응답 범주 자체가 싼 쪽으로밖에 치우쳐버려서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 응답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응답 범주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진 경우에도 가치 중립성에 위배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가치 중립성이나 아니면 우리가 그 전에 봤던 우선순위 배정이나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질문지를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질문이 딱 주어졌을 때 이 질문지는 어떤 것에 위배가 되어 있는지 그거를 응답하는 그런 문항에서도 우리가 그런 문제에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작성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 이런 것도 가치 중립성에 위배가 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 명확성. 자, 귀하의 배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지에 들어가는 그 질문은 각각 어떤 걸 묻는지 명확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 경우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배가 먹는 배인지, 아니면은 내가 소유한 그런 뭐 통통배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사람 이 배 요거를 말할 수도 있겠고요. 어떤 배를 나타내는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중복되는 단어들, 여러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명확성의 위배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쉬운 단어를 사용한다. 이거는 응답하는 대상자들의 그런 수준의 눈높이에 맞춰서 응답지, 질문지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마리화나를 소지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 마리화나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마리화나가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보통 마리화나라고 하지 않고 대마초라는 말을 더 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마리화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마초를 소지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단어 자체를 어렵거나 잘 사용하지 않거나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보다 보편적인 단어, 응답자의 수준에 맞춘 그런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일곱 번째, 간결성. 우리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할 때 딱 이 문항을 보게 되면 글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응답을 하기 이전에 벌써 부담을 가져버려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읽기도 싫어서 그냥 응답 안 할래요. 저 설문조사 참여 안 할래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 이렇게 길게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진짜 묻고자 하는 거는 귀하는 군복무 가산점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쓸데없는 말들은, 좀 불필요한 말들은 제거를 하고 이렇게 한 줄로만 간결하게 나타내는 것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간결성에 위배가 되지 않았는지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의사항을 총 7가지를 봤어요. 어떤 거에 대해서 위배를 하면 안 되는지, 또 이런 뭐 간결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상호 배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도 정확하게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필답형 문제에서도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간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오. 혹은 위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오. 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응답범주를 작성할 때 유의사항 7가지를 작성하시오. 혹은 뭐 몇 가지를 작성하시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기술해 주세요. 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번 강의에서는 질문지 설계 및 작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사회복지 쪽이라든지 아니면 간호학 쪽이라든지 그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런 설문조사를 좀 더 많이 겪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와닿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간결성, 상호 배제성 이런 것들은 단어가 살짝 생소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이런 것에 위배된다라는 걸 정확하게 매칭을 해주셔야 되고 또 파악을 해주시고 암기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설문 문항을 어떻게 바꿔줘야 될지도 그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는 어디에 위배가 된다. 그래서 설문 문항을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까지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정말 잘 배워 놓으신다면 이후에 그런 논문을 쓰시거나 연구를 하시거나 회사 내에서 진행하시는 그런 연구 같은 것도 조금 더 하시기 편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지 작성을 정말 잘 해야, 질문지 작성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연구의 거의 80% 이상의 방향을 선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설정한다고. 왜냐하면 내가 연구의 목적은 뚜렷하게 세웠지만 이 질문지 자체가 잘못돼 버린다면 그 결과도 다르고 많은 시간과 돈을 소비를 했는데 그 결과가 잘못돼 버렸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완전 다
망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정확하게 잘 배워놓으시면 사회조사 분석사 2급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정말 유익하게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